네, 2차 시 들어갑시다. 16페이지 심리학의 분야에서 두 번째 응용심리, 응용하는 응용심리. 그래서 응용은 뭘 응용하느냐? 기초심리에서 발견한 법칙들, 원칙들, 이런 것들을 실생활이나 이런 때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하는 영역인 겁니다.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데 초점을 두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한 7가지가 나와 있고, 사실 이게 절대적인 분류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계속 또 심리학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세부화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응용심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게 임상심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보충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그 한국심리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온갖 그 심리학의 모든 거를 아우르는 본산이죠. 그 학회가, 그 단체가. 그리고 이제 분과학회라 그래서 맨 위에 심리학이 있고, 이제 어떤 심리학, 세부적인 거, 이렇게 나눈 게 총 1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상심리학계가 1분과예요. 그 상담심리학회가 2분과고,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15분과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심리학이 원래는 임상 및 상담심리가 같이 묶여 있었어. 그러다가 70년대 이렇게 둘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왔는데, 어쨌든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임상심리는 말 그대로 이제 임상심리 들어보셨나? 이제 임상심리, 이상심리, 정신병리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임상심리는 말 그대로 임상이 뭐예요? 클리닉, 병원 침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환자 수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문제를 갖는 사람들의 그것이 왜 그런지를 보면서, 병원이니까, 클리닉이니까, 클리닉의 목적은 뭐예요? 치료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심리라던가,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제 이상심리 파트로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보완, 개선으로서 이제 상담심리, 이제 이렇게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데, 그렇지만 이제 임상심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담심리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분리가 된 거고, 그 임상심리는 조금 더 심각한 사람들, 병리적인 측면이 좀 깊은 사람들, 정말 고질적인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환자 수준으로, 그런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들을 찾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파악해내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진단이라고 하는 걸 내리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의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심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심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진단을 하기 위한 평가, 심리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된 게 임상심리예요. 그리고 이제 임상심리가 그것이 주고, 그러면서 또 그만큼 중요하게 심리치료도 같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에 따라서 진단하고 임상평가하고 요게 좀 더 많은 게 임상심리고, 똑같이 하는데 평가나 진단보다는 이제 치료 내지는 이제 상담 하는 쪽에 더 많이 비중이 있는 게 상담심리 파트예요.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다 엮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심리는 아무래도 임상심리보다는 조금 덜 심각한,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는 그 대상자를 환자라고 부른다면, 상담심리에서는 내담자라고 불러요. 내담자 클라이언트인데 사실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 가도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의 고객보다는 이런 심리 상담 차원에서의 내담자, 그러니까 환자보다는 조금 덜 심각하지, 아무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심리, 교육심리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되게 비슷한 것 같죠? 물론 이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학교 심리는 학교라는 장면 안에서 이 학생들이 좀 더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그래서 그 학습이 잘 안 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활동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 그래서 정신건강적으로, 그러니까 적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그 아이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학교 심리예요. 학교 장면에서. 반면에 교육 심리는 배우는 학습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들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한데, 초점을 두는 거는 그 학습자에게 그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만들 것인가, 학습 방법을 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을 하는 그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교수법,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게 교육 심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학교 심리랑 교육 심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및 조직 심리.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제 심리학 파트 중에 하나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적인 그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룰 때 그 집단은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시스템이 있잖아. 그 시스템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조직되고 접근하고 이럴 때 좀 더 효율적인 생산성을 내놓을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부터 이제 포함해서 인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어떤 사람을 조금 그 사람 성향에 맞게 배치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산업 및 조직 심리죠. 그래서 보면 이제 생산성과 관련된 거, 복지와 관련된 거, 여기 이제 인사 선발, 직무 배치,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동기부여, 직장 내 인간관계,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또 여러 가지 광범위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하고, 또 이제 여기는 굳이 안 했지만 우리가 소비자 심리 이런 것도 마케팅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범죄 심리. 아주 그냥 TV만 틀면은 이제 그 나와요, 그죠? 강력 범죄 이러면서 프로파일러들 막 나오고, 그 프로파일러들이 결국은 심리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예방과 그다음에 이제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요 영역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심리. 근데 이제 사회 심리는 앞에 이제 부분에 얘기가 되긴 했지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항상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는 맥락에 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식으로 소통 내지는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한 개인과 한 개인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역동이 어떻게 오고 가고 하는가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찾아낸 원리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심리는. 그래서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회심리는 응용심리학이 될 수도 있고 기초심리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사회심리는 좀 그렇다 정도만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5개의 산하학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고요. 조금 더 심리학이 더 많이 발전되어 있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분과가 몇 개 정도 될까요? 52개, 53개. 우리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계속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냥 스페시픽한 그런 주제 영역도 하나의 그냥 분과가 되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줄어들 일은 없는 거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렇게 이제 기초심리, 응용심리 좀 구분을 좀 봤고요. 이제 3챕터로 바로 넘어갈게요. 역사와 심리학의 접근 방법.
접근 방법. 히스토리를 좀 아는 게 필요한데, 늘 역사와 관련, 심리학 역사와 관련된 건 최소한 적어도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나오겠지만 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할게요. 근데 현대 심리학에 와서 그런 거고, 이제 현대 심리학에 영향을 준 기존의 철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 흐름들을 보는 것도 필요해 보여서, 심리학의 기초가 철학인데 그 철학은 어디서부터 소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를 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 뭐라 그럽니까? 문구라고 해야 되나?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워낙 이제 막 현학적인 소피스트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괴롭혀서 결국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와중에 이 소크라테스는 어쨌든 그 스스로 막 환경에서 막 누구를 비난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어떤 상태인지, 내 생각이 온전한지, 논리적인지, 뭐 이런, 특히 이제 철학이니까 사유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논리성을 많이 따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감각이 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절대적인 게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감각과 지각 얘기를 할 때처럼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자극을 받아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자극을 받았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를 의미 부여하는 거는 굉장히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을 받았는데 누구는 아유 아프다 이러는데 누구는 아유 시원하다 이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감각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내성법을 써야 한다는 게 현대 심리학의 분트가 또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이제 현대적으로 질문을 던질 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보면 전제를 항상 갖고 있잖아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래서 그 전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는 거라서, 대표적인 게 인간은 생득적인 거냐, 그러니까 유전적인 존재냐, 아니면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냐. 그게 대표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논하는 그 이슈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까지는 아니고, 초기에는 대립했지만 요새는 이제 절충을 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논쟁거리예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다. 아니다. 인간은 환경적으로 받는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두 주장들이 완전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플라톤은 갖고 태어나는 거다, 인간의 본성들은.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이 말했던 거에 반박을 하면서 환경론적 경험, 그걸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겪어봐야. 그러니까 이 태어난 이후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겪어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겪어서 이게 이제 뭐 성장도 하고 변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천성이냐 양육이냐. 그래서 천성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웬만하면. 그래서 그게 뒤에 누구가 돼요? 루소가 돼요. 자연주의 철학.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에밀이 그랬지. 그래서 에밀이 주장하는 거는 너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좋은 환경에 그냥 내비두면 애들이 알아서 잘 본성을, 또 좋은 본성을 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인데, 그 경험은 뒤에 로크로 이어지죠. 그래서 로크가 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 안 나오지? 나도 갑자기 헷갈리네. 백지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말 그대로 백지야.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나. 이게 이제 히라보로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블라라사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백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다 모든 걸 갖고 태어나는 천성적으로 생득적으로 다 갖고 태어나서 그게 이제 그냥 잘 내비두면 알아서 이렇게 성숙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백,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그 이후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어떤 걸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나중에 현대 심리학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오늘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천성, 극단적으로 양육 이런 주장은 오늘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게 너무 이제 1세기 이상 100년, 150년을 연구를 해오면서 그게 그렇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때는 그랬다는 거죠. 요때는 극단적으로 주장들을 했었어요. 자, 그러고 또 심리학이 철학의 영향을 이렇게 한편으로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파트가 아까 말한 의학적인 접근들, 생리적인 접근들, 생물학적인 접근들. 그래서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과학이 파격적으로 이렇게 그냥 확 발달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현미경의 발달, 현미경의 발명. 그래서 볼 수 없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신체의 비밀, 뇌의 비밀, 뭐 여러 가지 비밀들을 좀 더 잘, 그러니까 획기적인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 작동하는 것들을 찾아내게 되면서 이게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몸이 크고 뭐 이렇게 머리가 굵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 부분이 조금만 적게 나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고 행동이 어떻게 되고 정서가 어떻게 되고 막 생각이 달라지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상심리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정신장애 중에서도 많은 정신장애가 그냥 환경으로 너무 안 좋은 환경, 좌절 경험, 상처 막 이런 걸 많이 받아갖고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도 보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 요새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게 생물학적으로 그런 소인을 갖고 있으면 더 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장애 치료할 때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이 생물학적인 발전이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철학과 생리학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심리학이 대두가 되는데 뭐 한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구조주의, 기능주의, 정신분석, 행동주의, 형태주의. 그래서 요 역사가 알게 모르게 시험 문제에 거의 나와요. 매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매번 이 역사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일단 이제 구조주의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시작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시작입니다. 구조주의가. 그래서 아까가 아니구나. 내가 오늘 요거 수업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기출문제 풀이를 해가지고 자꾸 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안해.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자, 이제 구조주의가 뭐냐. 빌헬름 분트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주의는 이게 스트럭처예요. 스트럭처. 말 그대로 이렇게 구조. 그러니까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그게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참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어떤 교재에는 또 구성주의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구성주의보다는 의미상 구조주의가 더 맞아요. 근데 이제 옆에 가로 열고 스트럭처리즘이라고 되어 있으면 확실히 이제 이 분트의 구조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구조주의는 아주 초창기
의 접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느낌, 러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은 인간의 정신은 뭐 어떤 요소들로 만들어진다. 여기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분투라는 사람이 1879년에 몇 년 전입니까? 거의 150년 전에. 이게 참 제가 처음에 배울 때만 해도 한 110년, 100년 이랬는데 이게 어느덧 150년이 됐어요. 라이프치히에다가 소위 말해서 심리 실험실이라고 하는 걸 최초로 세워요. 그 전까지는 그냥 철학이었어. 그냥 그럴 거야, 인간은 이럴 거야, 그냥 그러게 했던 것이 정말로 말 그대로 실험실을 만든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정신을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실험실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실험실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긴 한데, 이전의 접근 방식에 비해서는 매우 과학적이기 때문에 실험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구성하는, 즉 정신을 구성하는, 때로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쓰이는데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뭐 의식이라고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말로 같은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뭐뭐뭐뭐가 있느냐, 그렇게 분석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모쪼록 세계와 마음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인데,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접근을 이렇게 실험실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은 뭘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주관적인 것, 그 다음에 실험적인 것. 그래서 분투가 했던 심리 실험실에서 인간의 정신이 뭐냐, 정신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연구할 때 굉장히 인간이 스스로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지금 이런 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스스로 자기 보고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계속 글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거를 계속 쓰거나,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막 분석해서 보니 정신은 요런 걸로 구성되어 있나 보다 라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지금 떠오르는지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 바로 다 얘기해 주세요. 다 보고해 주세요. 이거거든. 그래서 본인이 그냥 자기가 떠오르는 거, 의식되는 거를 그냥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예전에는 이것도 안 됐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막 들여다보지 않고 혼자 그냥 이럴까 저럴까 이런 거 같은데 뭐 이걸로 그냥 주로 이제 인간을 이해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내 지금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올라 계속 막 이렇게 쓰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성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관법 또는 자기관찰법. 그래서 내관법이라고 써 있는 교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용어는 똑같아. 인트로스펙션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여다본다는 얘기거든. 안으로 들여다본다. 안으로 성찰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내관, 내성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뭘 지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감정이 뭔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남들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거를 알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거야. 그래서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해서 그렇게 표현된 거,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를 분석을 하는 게 내관 내성법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구조주의 심리학의 핵심 개념은 그래서 결국은 실험적으로 접근했다는 거. 어찌됐든 지금은 그 꼴이 되게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과학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실험적인 접근. 그런데 그 실험을 하는 그 분석 대상이 주관적으로 보고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트, 요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빌헬름 분트인데 W 분트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트의 제자가 티치너예요. 티치너가 이제 분트는 라이프치히니까 독일이잖아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에서 퍼뜨린 사람이 티치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그 기출 문제에 요번에도 나왔어. 분트가. 요번에 나왔고 예전에도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출 문제 박스를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그러면 분트가 떠올라야 돼요. 가장 최초로 현대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사람. 그래서 라이프치히의 실험실, 분트, 구조주의, 내관법. 그게 키워드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프로이트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심리학의 아버지 이러면 우리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 프로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이트가 먼저 떠올릴 수도 있어. 근데 프로이트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가 아니고 정신분석의 아버지예요. 그 정도로 구분을 하시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를 분투라고 이제 지금은 거의 그렇게 보는데 처음에 이제 그 페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감각지각 파트에서 또 나오는 분인데 이제 정신물리학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게요. 정신물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분야에서 또 인간이 어떻게 이제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느끼고 지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초창기에 이 분야가 이제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 대표자가 페이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처음에는 분투가 시초냐 페이너가 시초냐 이거 갖고 막 이제 논쟁도 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 결론은 분투로 이제 낙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분투는 어쨌든 심리학에 계속 남았어요. 심리학 파트에서. 근데 페이널은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러면서 심리학으로 왔다가 다시 물리학 쪽으로 다시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 이제 그래서 분투가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그게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구조주의와 상당히 이제 연이어서 구조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거 정신 이렇게 의식 그 쪼개서 봐서 뭐하게. 결국 그 정신은 그냥 그 정신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거 이렇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봐서 뭐하게. 뭐 이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안에는 쪼개는 것보다는 그냥 정신이 하나의 전체로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의 기능이 뭐냐. 왜 의식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거에 이제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 그러니까 선지로 요번에 또 나왔어요. 분트, 제임스 다 나왔어. 그래서 보면 이분은 이미 이제 미국 사람이죠. 하버드대니까. 그래서 구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 즉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요소로 쉽게 분리될 수 없다.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 유기체론이 이제 힘을 받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거죠. 인간이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거를 머리 따로, 팔 따로, 몸통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결국은 이게 다 머리와 몸과 몸통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결국 같이 있을 때만 온전히 기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거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기능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분리해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봤을 때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될 수 없고,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딱딱 멈춰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기본 요소보다는 마음의 사용, 그러니까 정신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이러는데 그 행동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기능, 마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왜 내적 작동이 그렇게 일어나고 그 내적 작동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하는 거가 왜 그런지를 막 들여다보는 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나중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진화론적 개념하고 연관이 돼요. 진화론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생명체를 다 다루기는 하죠. 모든 생명체들의 그런 그 행위들 는 뭐 때문이에요?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화의 핵심은 적응입니다. 적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태되거나 죽거나 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거거든요. 생존과 그 생존을 하기 위해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기능도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의 기능주의는 결국 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들은 결국은 적응적 행동이 반복되고 학습돼서 인간이 생존하고 번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쌍두마차, 구조주의와 기능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누구를 반박하고 어쩌고 이런 개념 없이 앞에 두 접근들을 그냥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파트가 또 이제 발전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트고, 프로이트는 원래 의사였어요. 신경학적인 의사였어. 그래서 심리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는데 의사로서 환자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이제 주로 본 환자가 히스테리 환자들이었어요. 히스테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노이로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 건데, 이 노이로제 히스테리의 특징이 신체 반응을 보이거든요. 특정한 증상들을 보여요. 그래서 마비가 되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하는. 왜 그래서 이게 히스테리들 극단적인 그 행동 표현 중에 하나가 조금만 충격받으면 이러면 쓰러지고 기절하고 막 의식 잃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체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적인 원인을 모르고 그냥 기절하고 막 몸이 막 마비되고 경련을 하니까 그냥 신체적인 의학적인 문제로 의사를 찾아오는 거지.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의학적인 원인이 아니야. 이게 심리적인 거라는 거를 이제 막
많은 이 신경증 환자들을 프로이트가 현장에서 만나면서 이제 자기의 이론을 이렇게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보면 이제 정신분석하면 프로이트 하면 정신분석하면 무의식. 이제 나중에 이 프로이트는요, 나중에 성격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게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게요. 근데 여기서는 요 정도로만. 그래서 그 앞까지는 기능주의든 구조주의든 보면은 의식, 인간의 의식이 뭐냐, 정신이 뭐냐. 근데 이 정신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의식이잖아. 내가 실제로 떠올리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느끼고 있어서 내가 느끼고 있구나를 또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인간은 굉장히 만물의 영장인 이유도,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 사고를 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다른 종족들에 비해서.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거든요. 제일 꼭대기에다 놨거든. 근데 프로이드가 딱 등장하면서 그게 깨진 거예요.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막 자기도 모르게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무의식 개념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동물학적인 본능, 동물적인 본능, 막 이런 거를 그 청교도적인 그 분위기가 팽배한 그 빅토리아 시대에 금기되고 금욕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저리 가라야. 굉장히 남성 가부장적이면서 이제 뭐 그 하여간 그리고 굉장히 청교도적이어서 아주 본능적인 거를 철저하게 이제 누르던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눌렀던 것들이 무의식에 이제 있으면서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본능들을 그렇게 누르다 보니까 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용수철이 되튀듯이 너무 누르면, 그리고 이제 균열이 막 가면서 삐져나온다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폭발할 수도 있고 이상한 식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 사고가 아니라 인간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얘가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의식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동기화가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막 갈등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네들끼리 막 갈등하다가 그게 막 증상으로 이제 막 드러나고 쓰러지고 막 이제 기절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동기의 성적 경험, 그리고 무의식적 성적 욕망, 굉장히 그래서 프로이드가 초기 프로이드 그 정통적인 정신분석, 프로이드가 초창기에 주장했던 거에서는 섹슈얼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근친상간적인 욕망. 그래서 나중에 그건 더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일단 전제를 해요, 프로이드가. 인간 안에는 그런 게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인간의 행동을 그거의 기준으로 맞춰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럴듯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또 논박받는 부분도 많아서 이제 초창기 한 100여 년 이전에, 한 20, 30년 전에 프로이드 이론도 많이 바뀌었어요. 정신분석 이론도. 그래요. 그렇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구조주의나 이런 데서 실험실 이래갖고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프로이드는 실험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의사로서 환자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원리를 찾아낸 거지. 그래서 가설을 수립을 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들, 즉 정신장애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무의식을, 그 무의식이 나도 모르는 채 뒤에 남아가지고 나를 막 요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라서 요거를 의식화를 좀 시키면, 그러면 이제 통제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치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치료의 방법이 뭐 자유연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분석하는 거지. 프로이드의 개념이. 그리고 이제 이 프로이드의 이 무의식 개념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무의식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 계세요? 아, 무의식 그런 게 어딨어. 인간은 의식이지. 그래요? 아니면 무의식 있지 당연히 그러세요? 근데 그게 처음에 프로이드가 이 얘기 할 때는 완전히 비주류도 그런 비주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방인 취급까지 받았어요. 이단 취급까지. 그래서 축출해라, 몰아내라, 막 프로이드 뭐 저딴 인간이 있냐, 막.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청교도적인 분위기에서 막 자꾸 성적인 얘기를 하니까 더 이제 이단시 됐던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그 근대 이후에 인간의 의식에 있어서 거의 그 뭐라 그러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게 만든 대표적인 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프로이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냐면 다윈이 있고요. 다윈도 그 완전 센세이셔널 했어요. 그 개념이. 그리고 또 한 명이 코페르니쿠스. 이런 한 명 더 있었는데 기억 안 난다. 어쨌든 그러니까 의식의 그 대변혁을 이룬 인물 중에 프로이드가 들어갈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의 아주 획기적인 그 생각, 아이디어였어. 그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요 개념들이 나중에 여기 나오는 융, 아들러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정말 갈 길이 멀구나. 프로이드는 들어봤죠? 워낙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거의 양아들 취급을 받았던 융, 그리고 이제 아들러도 굉장히 절친으로서의 약간 후배긴 하지만 아들러. 그래서 정신분석 개념을 막 같이 꽃피우다가 이 융과 아들러가 이제 프로이드의 그 경직된 그 아이디어에 이제 점차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부딪혀서 나오는, 그래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었는데 융은 분석 심리, 심층 심리라고 해서 하여간 또 굉장히 오묘한 또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들러도 이 두 인물들은 선지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개념도 다 알고는 있어야 돼. 뒤에 다 성격에서 다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영향을, 프로이드가 이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는 분트지만 심리학이 그 이후에 지금 최신 심리학에까지 이르기까지 아이디어를 막 제공한 사람은 프로이트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프로이트가 없으면 이후에 심리학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론적인 개념들이 프로이드에 동조하거나 프로이드에 반박하거나 프로이드를 수정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나온 분파들이에요. 대부분.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죠. 네. 일단 요 정도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행동주의 들어가도록 합시다.